네, 안녕하세요. 자유와사랑입니다. 2020년도 영상 강좌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지난번 세포막의 개요에 이어서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은 여기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 바깥에 어떤 구조체들이 있고 또 세포막 내부의 구조체가 있는데 그 경계를 이루는 이런 복잡한 모양이죠. 예,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막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러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쌀밥이죠. 쌀밥. 그런데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 다시 말해서 탄소와 H2O니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당입니다. 그 다음에 막 단백질, 이 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한 단백질은 살코기, 삼겹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포가 만들어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명 물질입니다. 생명이 생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부 이 단백질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인지질, 세포막의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인지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질.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체입니다. 그림에서 자세히 간단하게 보시면은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막에 탄수화물이 코팅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코팅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뾰족뾰족한 사슬처럼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막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이 인지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끼어져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지질은 이게 머리, 동그란 머리가 있고, 밑에 꼬리가 있는, 이것이 두 겹으로 겹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 예, 이것이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안테나처럼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예, 탄수화물, 막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란 머리와 두 개의 꼬리, 동그란 머리와 두 개의 꼬리가 겹쳐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사이사이에 이게 노란색으로 끼어져 있는 것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먼저 막 탄수화물 보시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것인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젖당 이런 것들인데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쳐진 형태. 다당류는 단당류가 여러 가지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상태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인데 올리고당 그 중에서 이제 이 막탄수화물은 올리고당이 체인 형태로 사슬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에 붙어 있으면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지질에 붙어 있으면 당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세포 외부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지는데 코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표지자, 다시 말해서 같은 세포끼리 서로 알아차릴 수 있는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 단백질처럼 단백질에 붙어 있는 당사슬은 이 단백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조절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포와 세포끼리 세포 밀도 내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에 이제 이 막탄수화물이 고장이 나면은 이 암세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세포들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한없이 성장하는 그런 암세포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보셨듯이 분자수가 이제 지질이 한 세포당 대략 평균 한 1,500만 개 정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분자수는 170만 개이지만은 1초당 사용하는 ATP 분자수가 210만 개니까 사실은 막탄수화물, 막단백질, 콜레스테롤, 인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단백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막탄수화물이다. 포도당이다. 포도당, 올리고당, 이런 단당류들이다. 단당류가 포도당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학문으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께가, 이 막의 두께가 5나노미터라는 점입니다. 나노미터 그러면 10억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억분의 5미터고 이걸 밀리미터로 환산하면은 100만분의 5밀리미터. 세포 전체로 보면은 대략 평균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1000분의 20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세포,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세포막, 여기 두께, 이런 개념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원자 단위로 봤을 때, 원자와 분자 단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각자가 자기 기능을 한다, 이런 관점을 꼭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막단백질 보시겠습니다. 막단백질은 내재성 막단백질, 외재성 막관통, 지질고정 막단백질 이렇게 구분하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내재성은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의 안쪽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외재성은 바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막관통 단백질은 이렇게 관통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치질 고정 막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치질을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수용체 역할을 한다. 운반체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그 역할이 우리가 세포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또 나쁜 세포, 잘못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몸을 살리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채널, 통로와 수용체, 운반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용체와 운반체에서 만일에 약이 들어가면 그 약이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차려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은 영양제라든가 또는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게 과연 세포 속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80%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통로, 수용체, 운반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포막의 기능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막단백질이고, 막단백질은 통로 역할, 채널, 그 다음에 수용체 리셉터 역할, 운반체 캐리어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통로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은, 통로는 주로 이온들이 드나드는 채널인데,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중간에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적절한 이 통로에 맞는 적절한 분자인지 이온인지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정기적인 힘이 작동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아쿠아포리는 물 분자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물 분자가 드나들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지질 이중막은 위에가 친수성이고 여기 가운데가 소수성이고 또 내부 머리가 진수성이고, 그래서 물이 여기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안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드나드는 전용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분자 단위로 드나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물 분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나드는 전용 통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용체. 이 수용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수용체에 대한 연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 수용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약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요동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형태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막에서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접합시켰어요. 이게 꽉 맞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접속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작동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여기서 인슐린 수용체에 딱 붙어서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런 역할을 해줬을 때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체가 작동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외부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살펴보면은, 네, 이 내용은 우리나라 김빈내리 교수 팀이 지난 4월의 연구 결과를 세일지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씀드린 대로 ACE라고 하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자기 스파이크 단백질을 결합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이러스의 외피가 벗겨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막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RNA밖에 없어요. 이 RNA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막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인간 몸 세포의 수용체에 딱 들어맞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박종희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수용체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유전자가 재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박쥐에게서 살다가 또 천상갑으로 옮겨 살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인간의 유전체가 재조합 과정을 꼭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조합 과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막이 인간의 세포막과 어떤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재조합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좀 끔찍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이 외피는 벗겨진 상태에서 RNA만 들어옵니다. RNA는 인간의 RNA든 또는 바이러스의 RNA든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의 재료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인간의 세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활용해갖고 BP1A 또는 BP1AB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럼 잘게 쪼갠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국제 효소와 천사 효소가 섞여져 가지고 어떤 복합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시 자기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자기 세포막의 구성이 여기 나와 있죠. S 스파이크 단백질, 그다음 E 위피 단백질, M 막 단백질, N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 이런 단백질의 요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었는데 이게 재료가 뭐냐면은 인간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이거든요.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소프트에서 자기의 세포막을 만듭니다. 또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들이 자기는 RNA가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제를 해서 이 RNA를 인간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세포막으로 감싸서 골지지에 성숙시켜서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코로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갖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데 뭐 좀 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인간의 면역세포가 여기에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 막단백질이 이제 통로 수용체 역할도 하고 또 운반체 역할을 하는데 운반체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 그림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은 채널 통로 역할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운반체 역할인데 통로는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운반체는 어떤 물질을 감싸서 이 단백질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것이 열리고 또 감싸고 안으로 들어오고 또는 감싸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ATP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어떤 생명 물질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단백질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통로, 수용체, 운반체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세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약을 선택하거나 또는 약을 개발할 때에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수용체를 쓰는가, 또는 어떤 작용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그것이 과연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포 내에서 생명 물질의 수송이나 운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소낭,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란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주머니인데 이제 그림에서는 평면으로 보이죠.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구체니까 동그란 주머니 형태가 됩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세포막이 이걸 감싼 다음에 이 끝부분을 싹 연결해 버리면은 이것이 하나의 주머니가 되죠. 그렇게 주머니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운동 단백질이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튜뷸리를 타고 쭉 끌고 가서 일정한 위치에서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소낭 이런 형태로 운반을 하고 또 어떤 생명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시킬 때에도 이렇게 막 주머니에 싸가지고 쭉 가서 세포막에서 서로 접합해가지고 이 접합된 부분을 이렇게 뚝 떼내면은 이 벌어지면은 이 생명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질 뗏목이라고 해요. 리피드 랩트. 이것은 인지질의 일부분들이 이것들이 세포의 바깥과 세포의 내부에서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막을 타고 다니면서 또 여기서 물질을 운반하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조금 이따 보이는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런 그 실제로 세포막에서 물질이 수송하는 실제 과정을 유튜브로 올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화면을 좀 보시고 직관적으로 이랬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지질 사이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끼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인지질 분자들 사이에서 지방산 사슬, 그러니까 이 꼬리를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산 사슬이 유동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들이 틈새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세포의 일시 변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제 이게 이 세포의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히 예를 들면 적혈구 같은 경우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에 모세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으면 이게 변형이 돼야 되거든요.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틈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존재해야만 한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포막의 구조, 막탄수화물, 막단백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질입니다. 우선 지질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비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저장 지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지방산의 여러 가지 인산기나 또 콜린이나 또 스핑고신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붙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지질이란 말도 쓰는데, 어쨌든 이 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 너무나 방대해서 그 기능이 너무나 방대해서 스핑크스와 같이 신비롭다. 그래서 스핑고 리피드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예, 지방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만을 일으키는 어떤 영양물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이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지질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질은 세 군데, 그러니까 머리, 그 다음에 몸체,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콜린,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콜린이라고 하는 분자고, 그 밑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이 여기서 보이듯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거든요. 그래서 극성을 가지게 되고,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과 친해지는 친수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몸체는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은 CH2, CH2 여기에 각각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붙어 있고 여기는 위로 산소가 붙죠. 근데 그 밑에 탄소와 산소가 이중 결합되어 있고, 탄소와 산소가 이중 결합되어 있는 여기로 몸체, 그러니까 지방산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은 포도당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 이 꼬리는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면서 다리가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와 대비했을 때 이 머리 부분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고, 꼬리 부분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진수성, 여기를 소수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 길이를 보면은 이게 머리가 약 1나노미터, 그 다음에 머리에서 이 꺾어지는 이 부분까지 1나노미터, 이 밑에까지 1나노미터, 그래서 길이가 총 3나노미터 정도 되고,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나노미터가
3나노미터짜리가 하나 있고 또 밑으로 3나노미터짜리가 있으니까 전체가 6나노미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대략 3나노미터, 3나노미터 합쳐져서 5나노미터가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는데 그 회전한 속도가 RPM으로 따졌을 때 약 3만 RP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초당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면은 100만 분의 1 미터고 1000분의 1 밀리미터죠. 그래서 1000분의 1 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동하는 속도가 되게 느린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3나노미터면은 이 두께는 약 1나노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1나노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 자기 몸체의 1000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1미터짜리 두께라면은 1미터짜리가 초당 1000미터 1km를 이동하는 것하고 유사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죠. 인지질막인데 물은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쪽이 플러스 극성을 띠고 수소가 없는 이쪽, 전자가 더 많은 쪽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지질막은 여기가 인산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과 친해지는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꼬리는 극성이 없어요. 극성이 없는데 만일에 물이 여기 접근한다면은 물은 또 수소가 있는 쪽은 플러스, 전자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수성으로는 접근을 못하게,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머리 부분은 진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 이런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지질의 다리 성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지질 다리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포화지방산의 형태고 이것이 불포화지방산의 형태입니다. 분자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서 포화지방산은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양옆에 붙어 있는 형태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 중간에 탄소가 이중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꺾인 형태가 됩니다.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성질을 보면은 포화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없다는 것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다시 말하면 잘 굳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형태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잘 녹는다. 그래서 이런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고 이건 액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실온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포화지방산은 고체 형태, 불포화지방산은 액체 형태. 또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이 많고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화지방산이 좋으냐 불포화지방산이 좋으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다 중요한데 이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포화지방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탄소수입니다. 탄소 이 콜이죠. 이게 얼마나 많으냐. 이게 이제 자연은 이걸 거의 한 30개까지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한계가 있죠.
길어봐야 14개, 16개 정도.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2개씩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우리 몸 속에서 지방산이 존재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좋은 지방의 재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 인지질 형태로 되어 있죠. 세포 내부에 있는 핵막도 인지질 형태로 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인지질이 감싸고 있는 거고, 모든 소기관들도 인지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질이 부족하거나 인지질이 불량일 때 우리 몸의 세포는 도무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세포막의 막 전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막의 내부와 외부로 나눠졌을 때, 외부가 주로 평소에는 플러스를 띠게 되고 내부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거든요. 휴지 전일 때는 약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자극이 가서 이제 활동 전위를 뛸 때는 플러스 40mV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세포의 막전위 상태입니다. 만일에 이 휴지전이나 활동전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세포가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마이너스 70mV 또는 플러스 40mV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역할을 못할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볼트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볼트거든요. 근데 이 1000분의 1볼트니까 1000분의 70볼트 정도 가지고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막이 엄청나게 얇다는 것입니다. 막이 5나노미터잖아요. 5나노미터에서 100mV가 가지는 전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나노미터는 우선 10억 분의 5미터니까 100만 분의 5m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를 나누면 20만 분의 1mm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 100mV라고 한다면 100mV는 0.1V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세포막이 1mm 정도의 두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전위가 2만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시 세계에서는 70mV, 40mV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포 내부에서 세포막이 5나노미터로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얇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전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전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전압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세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정기적인 치료 방법이 옛날부터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정기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지질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콜린과 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때문에 진수성의 성질을 가진다. 두 번째, 몸체에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인데, 글리세롤은 탄수화물 또는 포도당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를 구성원자로 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또는 포도당, 양질의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다리는 지방산인데 지방산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소수성의 성질을 가진다. 네 번째, 길이가 3나노미터 짜리가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5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다.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얇다. 100만 분의 5mm. 그 다음에 이 인지질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3만 rpm 정도로 회전을 하고 초당 1마이크로미터 정도씩 이동하면서
세포의 역할을, 그러니까 세포의 방어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성분은 지방산,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죠. 인질 이중층의 꼬리 부분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섭취 안 하고 또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세포는 이제 전이차를 가지는데 휴지기 마이너스 70mV, 활동기 40mV의 전이차를 가져야만 건강한 세포가 된다. 만일에 휴지기에 약 40mV 이하로 떨어지면은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연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세포는 마치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교환처럼 어마어마한 격렬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포 내부의 구조와 또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자료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세포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밀하게 만들었는데, 제목이 Inner Life of the Cell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좀 달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While red blood cells are carried away at high velocity by a strong blood flow, leukocytes roll slowly on endothelial cells. P-selectins on endothelial cells interact with PSGL1, a glycoprotein on leukocyte microvilli. Leukocytes, pushed by the blood flow, adhere and roll on endothelial cells because existing interactions are broken, while new ones are formed. These interactions are possible because the extended extracellular domains of both proteins emerge from the extracellular matrix, which covers the surface of both cell types. The outer leaflet of the lipid bilayer is enriched in sphingolipids and phosphatidylcholine. Sphingolipid-rich rafts raised above the rest of the leaflet recruit specific membrane proteins. Raft's rigidity is caused by the tight packing of cholesterol molecules against the straight sphingolipids hydrocarbon chains. Outside the rafts, kinks in unsaturated hydrocarbon chains and lower cholesterol concentration result in increased fluidity. At sites of inflammation, secreted chemokines bound to heparin sulfate proteoglycan on endothelial cells are presented to leukocyte 7 transmembrane receptors. The binding stimulates leukocytes and triggers an intracellular cascade of signaling reactions. The inner leaflet of the bilayer has a very different composition than that of the outer leaflet. While some proteins traverse the membrane, others are either anchored into the inner leaflet by covalently attached fatty acid chains or are recruited through non-covalent interactions with membrane proteins. The membrane-bound protein complexes are critical for the transmission of signals across the plasma membrane. Beneath the lipid bilayer, spectrin tetramers arranged into a hexagonal network are anchored by membrane proteins. This network forms the membrane skeleton that contributes to membrane stability and membrane protein distribution. The cytoskeleton is comprised of networks of filamentous protein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spatial organization of cytosolic components. Inside microvilli, actin filaments form tight parallel bundles, which are stabilized by cross-linking proteins. While deeper in the cytosol, the actin network adopts a gel-like structure, stabilized by a variety of actin-binding proteins. Filaments, capped at their minus ends by a protein complex, grow away from the plasma membrane by the addition of actin monomers to their plus end. The actin network is a very dynamic structure, with continuous directional polymerization and disassembly. Severing proteins induce kinks in the filament and lead to the formation of short fragments that rapidly depolymerize or give rise to new filaments.
The cytoskeleton includes a network of microtubules created by the lateral association of protofilaments, formed by the polymerization of tubulin dimers. While the plus ends of some microtubules extend toward the plasma membrane, proteins stabilize the curved conformation of protofilaments from other microtubules, causing their rapid plus end depolymerization. Microtubules provide tracks along which membrane-bound vesicles travel to and from the plasma membrane. The directional movement of these cargo vesicles is due to a family of motor proteins linking vesicles and microtubules. Membrane-bound organelles like mitochondria are loosely trapped by the cytoskeleton. Mitochondria change shape continuously, and their orientation is partly dictated by their interaction with microtubules. All the microtubules originate from the centrosome, a discrete fibrous structure containing two orthogonal centrioles and located near the cell nucleus. Pores in the nuclear envelope allow the import of particles containing mRNA and proteins into the cytosol. Here, free ribosomes translate the mRNA molecules into proteins. Some of these proteins will reside in the cytosol. Others will associate with specialized cytosolic proteins and be imported into mitochondria or other organelles. The synthesis of cell-secreted and integral membrane proteins is initiated by free ribosomes, which then dock to protein translocators at the surface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Nascent proteins pass through an aqueous pore in the translocator. Cell-secreted proteins accumulate in the lumen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while integral membrane proteins become embedded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membrane. Proteins are transported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to the Golgi apparatus by vesicles traveling along the microtubules. Protein glycosylation, initiated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is completed inside the lumen of the Golgi apparatus. Fully glycosylated proteins are transported from the Golgi apparatus to the plasma membrane. When a vesicle fuses with the plasma membrane, proteins contained in the vesicle's lumen are secreted, and proteins embedded in the vesicle's membrane diffuse in the cell membrane. At sites of inflammation, chemokines secreted by endothelial cells bind to the extracellular domains of G-protein-coupled membrane receptors. This binding causes a conformational change in the cytosolic portion of the receptor and the consequent activation of a subunit of the G-protein. The activation of the G-protein subunit triggers a cascade of protein activation, which in turn leads to the activation and clustering of integrins inside lipid rafts. A dramatic conformational change occurs in the extracellular domain of the activated integrins. This now allows for their interaction with ICAM proteins displayed at the surface of the endothelial cells. These strong interactions immobilize the rolling leukocyte at the site of inflammation. Additional signaling events cause a profound reorganization of the cytoskeleton, resulting in the spreading of one edge of the leukocyte. The leading edge of the leukocyte inserts itself between endothelial cells, and the leukocyte migrates through the blood vessel wall into the inflamed tissue. Rolling, activation, adhesion, and transendothelial migration are the 4 steps of a process called leukocyte extravasation. 네, 세포의 주 기능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 단백질 그러니까 생명물질이죠. 생명물질을 잘 생산하고 또 세포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치유자의 관점에서 세포를 건강하게 또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치유 행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세포막이죠. 왜냐하면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세포막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의 구조를 분자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재미도 없어 보이지만은 분자식으로 세포막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분자 구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